자, 이순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험 친다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죠? 보니까 처음에 제가 9시 반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한 10시쯤 들어오니까 확실히 이게 후끈거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열내면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짜증나시진 않았죠? 뭐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쓰진 않았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제 좀 예상 못하신 문제가 있다면 중간 착시 배제, 이거는 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제꼈다가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잘 못 쓰겠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 출제할 때는 지금은 이기 때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 시험에 나온 지 한참 된 거 또는 타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거 있죠. 요거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최신 판례는 3기 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는 최신 판례들 위주로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보다는 기존 쟁점들 위주로 공부를 해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뭐가 최신 쟁점이고 뭐가 기존 쟁점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수험서 보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탄탄히 아직까지는 암기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급하게 그렇게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회차 강의니까 일단은 지금 OT를 먼저 할 거예요. OT에서 그 공부 방법 대략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시험 문제 푸셨던 거 있죠. 요거 답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거니까 간략하게 강평을 할 겁니다. 어차피 이 내용이 강의 중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을 거고 대략 이런 내용 쓰시면 된다 이 정도로 강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진짜 진도인 기출사례노동법 이렇게 해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일단 책 광고부터 좀 하면 요번에 책이 2개 나왔어요. 한 권은 이렇게 포켓북이라고 영어로 써 있죠. 이거는 원래 핵심 요약집이에요. 핵심 요약집으로 제가 냈었는데, 그런데 핵심 요약집은 꼭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원래 수험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수험서를 뒤늦게 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1차 한다고 공부가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는 내용만 그대로 답안지에 옮기면은 그래도 합격권 나온다. 근데 다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간이 부족하셔서 진짜 필요한 쟁점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필수 서적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기출사례노동법. 이거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 있죠. 노동법 주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는 것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진도를 나갈 거고, 이걸로는 2기까지 학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2기 안에 마스터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의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 비율의 차이는 있어요. 비율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기존 쟁점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우리 시험에만 나오는 최신 판례가 있거든요. 이게 거의 한 3대 3 이렇게 나와요. 비율이 좀 달라져서 2대 4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거, 또는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한참 전에 나온 거, 이런 것들이 한 반 정도 섞여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로서 적어도 한 2, 3년 전에 있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좀 예전에 있던 판례 범위가 변경됐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마스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작년도 여기 기출사례집에서 한 3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에서 또 3문제 이렇게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하셔도 일단 반은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 기출사례노동법 끝나고 나면 또 교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3기 때는 그냥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그때는 유제, 모의고사 플러스 유제 이렇게 나가니까 더 이상 이제 책은 안 사셔도 된다, 책값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실까봐 3기 때는 프린트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OT 얘기를 좀 시작해보죠. 자, OT는 구구절절한 내용보다는 이순환의 목표 그리고 공부 방법, 이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 이순환의 목표는 뭐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험이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평가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기 때 여러분들 암기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 작성 연습이다. 연습은 많이 해봐야 되겠죠. 많이 해보고 진짜 본인의 실력으로 겪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답안지 어떻게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체화시키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뭐 또 쓰라 그러고 평가한다 그러면은 또 지레 겁을 먹기 시작하면서 내 실력을 평가받는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첫 시작은 좀 이게 바글바글 하시죠. 끝날 때 되면 30% 있어요. 답안지가 지금 수강생 등록 인원을 치면은 2자릿수 200대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일단 안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 온라인으로 지금 전환해서 치시는 분들 해서 반반 정도 있더라고요, 비율이.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200이라 가정했을 때 200이 나와야 되잖아요, 답안지가. 그런데 나중에 끝날 때 보면 한 60분 나와요. 이 희한하죠? 근데 이분들이 또 3기 때 또 보여요. 그럼 그 얘기는 포기는 안 했는데 공부를 게을리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정이 있었든지 그러겠죠. 근데 매번 첫 회차 강의 때는 의욕이 있었는데 왜 끝날 때는 의욕이 없어지는가? 근데 다시 순환이 바뀌면 다시 또 의욕을 왜 냈다가 또 없어지는가? 미스테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 모든 문제를 다 써봐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주 열심히 했다 해서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근기법상 근로자 풀어본 거예요. 그러면 노조법을 안 풀어봤죠? 그럼 노조법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문제다 생각하시고 저번 주 어떤 점수를 받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와서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꼴등한 사람도 붙어요. 모의고사의 점수가 높아야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의고사에 틀린 걸 얼마나 커버해서 갖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테스트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하러 왔다. 연습해서 실수했으면 복습하면 됩니다. 그 마인드로 끝까지 시험을 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암기의 되새김질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지금도 이제 암기가 완성돼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암기는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합격하고 실무에 딱 가잖아요. 그래도 한 며칠 안 본 판례 또 안 떠올라요. 그럼 상담할 때 버벅거리거든요. 그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을 해서도 계속 보는데 여러분 몇 번 봤다고 지금 암기가 완성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합격하니 아니면 불합격하니 이런 생각들을 하시냐. 계속 공부해라. 지겹다 해도 암기가 잘 됐다, 공부가 잘 됐다를 측정하는 요소는요. 찌르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요. 보는 게 빨라지는 거예요. 어느 페이지에 있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예전에 처음 연기 때 학습하실 때는 이 판례 읽어내는데 한 몇 시간 걸렸다. 그럼 이제는 판례 보면 2분이면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줄줄 써지느냐? 아니라고요. 줄줄 써지는 거는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달라붙어야 합격하는 시험이고 그래서 주관식인 겁니다. 객관식과 달라요. 자, 이 두 마인드로 끝까지 가주시면은 시험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순환은 연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말씀드렸고, 자, 강의 진행 방법은 이미 체험하셨지만은 예습형 모의고사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 방법이 약간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강의 진행 방법은 이제 쟁점 정리, 사례 문제 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례집만 보는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챕터마다 쟁점이 뭐였다, 판례가 뭐였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순환인 만큼 구구절절 처음부터 다 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대략적인 쟁점이 이거 있어요. 그 다음 판례가 이게 있었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되새김질 하신다 생각하면 되겠고 떠오르지 않는 판례가 있다 하시면 여러분들 수험서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돼요. 이 챕터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쟁점 정리는 각자 수험서로 하시면 되겠다. 제가 제 책만 있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냥 보시는 거 있죠. 갖고 와서 그냥 펼쳐놓고 어떤 판례가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실전노동법 보시든지 뭐 목차 판례 툴 보시든지 제 거 포켓북을 보시든지 어떤 걸 봐도 상관없고 여러분 보시는 정리된 자료로 보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사례 문제 풀이는요. 이렇게 쟁점 정리하다가 우리 그 실전노동법 수험서에 보면은 챕터 끝날 때 기출문제 있었죠. 그런 문제들이 이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쟁점 정리하다가 갑자기 사례 문제 하나 풀어보는 거죠. 그럼 그때 요 실전노동법 사례 연습 책으로 볼 거예요. 문제는 제가 띄워드릴 건데 여기 있는 해설은 요 책 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안 갖고 오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좀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이제 강의 계획서는요. 제 목표 진도인데 이렇게 하면은 9회차 안에 깔끔하게 끝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강의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다 보면은 조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보세요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범위 안에서 예습을 하고 오시면 다음 모의고사를 치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죠. 답안 작성은 오픈북이 가능하냐 물어보시는데 지금 다 암기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불가능하다. 근데 암기가 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수험 경력이 조금 있겠죠. 그리고 예전부터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픈북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하시는데 오픈북 할 때는 답안지에는 표기내 주세요. 왜? 그분이 1등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좌절을 줄 수 있어요. 복사 붙여놓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암기 장난 아니다, 나는 떨어졌다 하면서 공부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픈북은 일정 정도의 감점을 좀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오픈북은 오픈북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은요,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책 보고 뺏기는 건 쉽지만은 나의 생각으로 문장 쓰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보고 뺏기다가도 마지막 결론 정도는 그래도 책 덮고 나의 생각으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 못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0.5회독 정도의 효과는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픈북 하더라도 결론을 쓰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한번 작성해 본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할 때 실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해요. 지금은 시험을 치는 게 아니다. 지금은 공부의 지향점이고 그 다음에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실력되느냐? 실수를 바로잡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있죠. 외워야 될 거. 그걸 외워야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안지는요, 자신의 답안지를 수정해 나갈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을 사람들이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번 틀리게 외웠던 판례 계속 틀려요. 그리고 오해했던 법리 계속 오해합니다. 이걸 바로잡아야죠. 안 이어졌던 거 계속 안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써보다가 막혔다 그러면은 여유가 되신다면 이걸 복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복습도 해야 되고 예습도 해야 되고 너무 난감하죠. 그래서 밑에 공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공부 어느 정도 쌓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져야 돼요. 동차하시는 분들 중에 1차와 병행한다. 그래서 지금 강의는 듣고 있지만은 머릿속에서 1차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1차를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란다면 오픈북 플러스 감각 유지하시고 강의는 그냥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습하지 말란 거예요. 예습하지 말고 그냥 3순환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차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1차 합격하는 순간 끝난 것 같아요. 기뻐요. 그런 다음에 이제 2차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뻐서 한 일주일 놀거든요. 놀고 난 다음에 이제 3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하는데 나는 답안지 처음 써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전범위로 보고 있어요. 안 되겠다. 올해는 패스.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괴롭게 놀기 시작해요. 시험은 아직 2달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놀자고 하자니 할 게 없고, 그렇다고 공부하자니 실력은 안 되고, 그때부터 그 불면증과 함께 놀기 시작해요.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냐, 책을 놓지 않고 있어야 된다. 그래도 답안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따라오셔야 된다. 그래야 3기 때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1차에 집중해라, 평일에는. 그런데 강의는 듣고 복습만 정도 하루 정도만 하시고 그냥 수업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동차생이고 그 다음에 동차 같은 유해생이라 돼 있죠. 이분들은 전제가 2차만 하는 사람들. 근데 요즘 이제 겸손하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분명히 작년에 1차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차랑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2차만 하시는 분들은요, 수험서를 예습 복습하시면 돼요. 사례집을 보러 간 게 아니래요. 수험서를 예습 복습해서 본론을 잡고 오셔야 된다. 이 사례집을 미리 공부하고 오시면은 그 문제는 풀겠죠. 근데 그거는 강의 시간에 같이 풀자고요. 그거 말고 외우는 걸 외워놔야 그래야 와서 연습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를 열심히 닦고 오시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공부 많이 하셨다, 이미 암기도 끝났다, 이런 분들은 사례집으로 공부를 하고 오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사례집을 시간 내에 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더 빨리 쓰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도 끝났고 사례집도 공부 다 끝나셨으면은 와서 그냥 테스트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 공부 방법을 잡으시면 되겠고, 막힌다 하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가 OT고요. 그거 말고 오늘 답안지 쓰시면서 좀 공통적으로 느꼈던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답안지 작성할 때 첫 줄부터 읽으세요? 마지막부터 읽으세요? 왠지 예의가 있죠. 첫 줄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는 결론이 뭔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썰을 처음부터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첫 줄부터 읽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래 걸려요. 맨 마지막에 물음이 뭔지부터 보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1문 해설지 한번 꺼내보시고, 해설지에서 1-1번 문제가
임금 피크제 도입한 A 회사의 취업 규칙은 갑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가? 취업 규칙 기존 근로자 적용되는가? 이걸 묻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취업 규칙 파트구나. 그 다음에 취업 규칙이 유효한가 묻고 있죠. 그러면 동의 또는 변경, 거기에서 의견 청취 또는 동의겠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게 감을 잡고 글을 읽으시면은 여기서 읽어야 될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면요, 재밌죠. 임금 피크제, 고용보장형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실익이 있지? 이런 생각들 하시고, 그러면서 또 취업규칙 변경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갑은 긍정적인데 조합원들이 반대한다. 야, 이 콩가루네.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이런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1-1 읽고 나면 앞에서 뭐라고 했더라? 하고 또 올라가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뭘 써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챕터가 떠오르는 거죠. 이 챕터에 있는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감을 잡고 설문을 읽으셔야 골라낼 것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세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세 문제를 한 문제씩 푸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문제 풀고 그 다음 2번 보고 또 한 문제 풀고 또 3번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거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1, 2, 3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대략 목차 잡고 들어가시는 게 강약 조절이 쉬워요. 예를 들면 오늘은 세 문제 중에 어떤 게 가장 쓸 게 많았죠? 1-1이죠. 근데 만약 이문이나 가운데가 쓸 말이 많았다 하면 여러분 1-1에서 온 힘을 다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30분 썼어요. 근데 1-1을 봤더니만 야, 이거 40분짜리다. 어떤 생각 들까요? 큰일 났다. 산문은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당황한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들도요, 다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챕터는 양이 많아요. 어떤 챕터는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먼저 읽으면서 그 대략적인 양을 좀 가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당연히 본문 알고 있어야죠. 본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있더라는 걸 알아야 읽으면서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당장은 힘들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문제 다 한번 목 찾아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완전히 다 풀어라는 게 아니에요. 감을 대략 익히라는 거예요. 1문은 한 30분짜리, 2문은 20분짜리. 그러면 그대로 써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수정하실 때 보니까요. 좀 더럽게 하시더라고요. 더럽다는 말은 글씨가 지저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글씨는 어떻게든 해독을 해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디귿치읓 써 있으면은 우리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희응자가 보인다? 단체백 쓰려고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는데, 보면은 이 수정하실 때 두 줄 끊는 거 있잖아요. 이걸 생각보다 이제 막 이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네모 쳐가지고 색깔을 막 채운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저분하면은 보기 싫어요. 사람이 하는 이상 깔끔해야 되고, 깔끔하려면 최대한 수정하실 때도 두 줄 그어주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 같은 거 쓰셔가지고요, 두 줄 딱 표시해주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보니까 한 줄 쓰시거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X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X도 괜찮긴 해요. X도 괜찮긴 한데 그건 X는 크게 할 때 X 치는 거잖아요. 그럼 작게 할 때는 두 줄 긋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이제 목차 얘기를 좀 해보면요. 답안지 쓸 때 목차들 구성하시잖아요. 그 답안 목차에서 아마 이제 과목마다 달리 얘기하실 거예요. 과목들마다 뭐 한 줄 띄워라, 괄호 목차는 붙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노동법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목차마다 띄우세요. 숫자 목차든 괄호 목차든 반괄호 목차든 뭐 가목차든 목차를 썼다 하면 무조건 한 줄 띄우세요. 목차가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의 연령도 고려하셔야 돼요. 노동법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학회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경들을 위로 안 쓰세요. 이렇게 내려 쓰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채점하시는데 목차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짜증 내세요. 법학은 목차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력 쌓이시면 아실 겁니다. 목차 들어가 있으면 이 내용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비스무리하게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가점도 받습니다. 나는 틀리게 썼는데 교수님들은 잘 썼다고 간주해줘요. 왜? 목차가 있으니까. 목차 있는 애는 착한 애, 목차가 없어? 나쁜 애, 내용 없는 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차를 통해서 내용 구성한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목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답안지 양식이요, 앞에 세 줄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자 쓰고 숫자 목차 쓰고 괄호 목차 쓰는 게 다 보였거든요.
요때는 한 줄 띄어도 목차가 있구나 없구나 보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답안지는 한 줄로 돼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차가 눈에 잘 안 띄어요. 요걸 생각하시면은 무조건 한 줄씩 띄운다. 다른 과목에서는 지적한다. 노동법은 예배다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법은 교수님들이 눈이 나쁘시니까 무조건 한 줄 띄우고 목차를 내용화시키자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 중에는 목차를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 과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영학 이런 것들은 목차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죠. 거기는 그냥 서분결만 있어도 돼요. 거기 있는 논문들 한번 보시면은 거기 있는 논문들은 진짜 글이 한참 나오다가 목차 한번 나오고 한참 나오다가 목차 한번 나와요. 근데 법학 논문들 한번 보시면요, 각 사례들마다 뭐 판례, 하급심 판례 뭐 이러면서 목차 다 넣어 놓습니다. 목차가 법학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조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무조건 한 줄 띄우세요. 채점할 때도 계속 그 부분은 지적을 할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서본결에 뭐 써야 되냐, 이거는 이제 해설 보면서 계속 연습하실 건데 그냥 마인드만 말씀드릴게요. 서론에는 내용 정리입니다. 되게 뭐 대단한 거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면 챕터 중에 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문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다. 그럼 불이익변경인지 동의는 제대로 거쳤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본론에는 뭐 쓰느냐, 본론에는 아시다시피 수험서로 옮기는 거죠. 그 다음 법조문, 판례 이것들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내용이 풍부해지죠. 근데 많이 알수록 또 오버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족한 사람은 부족해서 힘들고요, 많이 아는 사람은 쓸데없는 걸 많이 써서 힘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수험 실력에 따라서 좀 강약 조절을 달리 하셔야 되는데 그건 답안지마다 이제 평가 받으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요, 결론은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해 가지고 결론 내려야 되죠. 그 판단 기준이 모의고사 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판례죠. 판례를 얼마나 잘 외웠느냐 따라서 결론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계속 강조할 거예요. 판례를 모르면은 결론도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암기를 소홀히 하지 말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알아도 이제 적용 못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관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를 때예요. 판례에 있는 단어를 알긴 아는데 그 단어가 사실관계랑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모를 때가 있다고요. 이럴 때는 이제 사례집을 통해서 연습을 할 거니까 너무 초조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죠. 본론을 어떻게 채울 건가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본론은 수험서다. 수험서를 계속 갈고 닦아야 되고, 지금 이순환이니까 답안지 잘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문제 풀겠다. 문제 푸는 거는요, 암기 다 된 다음에 푸시면 돼요. 그럼 빨라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문제부터 푸시면은 그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결과 문제집만 보면 되겠다 이 생각하시는데 실력이 쌓이지 않고 계속 요령만 생겨요. 그렇게 해서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 간단히 했고요. 이제 해설지 한번 볼게요. 오늘 모의고사의 해설지는 1-1이 양이 좀 많았죠. 그리고 1-1에는요, 해설지 보고 계시죠? 간단하게 볼 겁니다. 1-1의 설문 한번 보시면요, 임금 피크제 도입한 A회사 취업규칙은 갑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서 힌트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취업규칙도 힌트고 또 뭐도 보이시죠? 무슨 단어 있지 않나요? 뭐 근로자 앞에 무슨 단어 있지 않아요? 기존이라고 되어 있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으세요? 신규 입사자는 안 써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신규 입사자 제끼고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이제 실력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불이익 변경했다 하더라도 동의 안 거쳤다 하더라도 사회통해서 합리성까지만 쓰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보죠. 위로 올라가 보시면, 자, 취업규칙상 정년을 60세로 규정되어 있다. 자, 이미 60세예요. 그런데 이를 보장하기로 하면서 임금은 55세 정점으로 해서 줄어드는 고용보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년은 60세. 근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임금만 깎이는 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고용을 보장한다,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는데 생각하실 텐데, 실제 이제 기업 현장을 보시면요, 60세 정년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떻게든 괴롭혀서 내보내요. 뭐 노란 딱지라 그래요. 어느 날 책상 앞에 갑자기 노란 딱지가 와 있어요. 보면은 56세지만은 선배님 후배들을 위해서 비켜주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틸 수 있겠죠. 근데 버티면은 갑자기 이상한 부서 발령 내고 업무 성과 안 좋다면서 막 밑에 있는 팀장이 불러다가, 근데 그 팀장이 10살이나 어려, 불러다가 왜 이렇게 일을 못 하시냐 그러고, 나이가 많다 보면 눈이 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눈 비비고 있으면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병원 가자.
그런 다음에 농내장 있다고 해고한다 그러고 막 서럽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마음 편히 60세까지 다니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이거는 유리에게 변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법에서는 이미 정년은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한테 임금만 깎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불이익 변경이구나 이런 느낌 드시죠. 그래서 취업규칙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판단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소결을 내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더 가보시면요, A 회사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노동조합 대표자 갑은 긍정적인 반응 보였지만 조합원들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끊어보면요, 과반 노조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뭘 알 수가 있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했을 때 동의주체, 동의주체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노조가 있을 때, 노조가 없을 때. 근데 지금 노조가 있을 때니까 답안지 안에는 노조 없을 때에 대한 얘기는 안 써도 되겠구나. 노조가 있으면 과반 노조만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하신 분들 이원화 일원화 또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원화 일원화를 떠올려서 적용하자니까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죠. 그런 내용들은 안 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이 됐고 과반 노조의 동의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더 가보면요, 대표자 갑이 조합원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동의가 안 된 거니까 동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개정할 수 있는가, 이걸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챕터가 하나 넘어가는 거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동의를 거치지 않았을 때 유효할 수 있는 경우.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법리 세 개가 있겠죠. 뭐뭐가 있었습니까? 신규 입사자, 사회통일사 합리성, 그 다음에 단협으로 소급동의할 수 있는지. 근데 소급동의 얘기 안 나와 있죠. 신규 입사자 아니라 물음은 기존이라 돼 있죠. 그러면 쓸 수 있는 거는 사회통일사 한임성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하지만 뒤에 가보니까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취업규칙을 회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뭘 뜻할까요? 주지 의무를 했구나. 그럼 주지 의무는 일단 유효권인가? 유효권은 맞다. 하지만 이것만 있다 해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 동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용 구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되겠다라는 감은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한 편부터는 다음 문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따 읽을게요. 자, 그럼 이제 논점의 정리부터 한번 가보시죠. 자, 로마자 1번 논점의 정리. 자, 서론이고 서론이라 쓰셔도 되는데 요즘은 좀 사례형 문제들은 세련되게 논점의 정리 이렇게 해요. 그럼 내용 들어가 보시면, 자, 처음에는 설문을 반복해요. 임금 피크제 도입한 A 회사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는, 자, 설문에 대한 것은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개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음에 대해서는 물음이 뭘 뜻한다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취업규칙 유효성을 묻는 거잖아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럼 취업규칙 유효성은 뭘로 평가해야 되느냐? 이제 논의해야 될 순서를 꼭지를 따주는 거예요. 취업규칙이 만약 불이익 변경이면 뭘 해야 되죠? 동의를 거쳐야죠. 취업규칙이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이면 뭘 해야 되죠? 의견 청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인지부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게 취업규칙은 불이익 변경인지에 따라 도입할 때 요건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지 우선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논의 순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1번 불이익 변경 여부. 두 번째는 대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문에 나와 있었죠. 그럼 이 설문에 나와 있는 사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회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한 것은 유효한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를 검토한 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개정될 수 있는지를 이하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뭐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절차. 과반 노조 동의를 안 했다. 그런데 홈페이지하고 여기에다가 공지를 해버렸어. 이게 유효한 절차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동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물론 가정적으로 쓰는 거죠. 동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개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느냐. 물론 여기서 사회통일사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노골적으로 쓰진 않았고 동의 안 거쳐도 유효할 수 있는지를 써보겠다. 이렇게 해서 설문에서 지금 세 가지 꼭지가 보여야 된다. 불이익 변경, 두 번째 본사 안에서 절차는 거쳤는지, 세 번째 동의를 안 거쳐도 유효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좀 느낌 오시나요? 그러면 이제 본문이 뭐 쓰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론 읽어보면 이 사람이 대략 어떤 내용 쓰는구나 하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본문에서 여기서 뭔가 하나 놓친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본문에 없어요, 그게. 서론에서 놓친 게 있으면 본문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결론도 결론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나중에 희한한 데서 등장해요. 결론에서 갑자기 하나가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결론 다 내놓고 갑자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사회통일 상임성을 논해보겠다. 유효는 한데 이제부터 얘기 하나 더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답안지가 뭔가 이상해 보이죠. 실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들어갔는데 이야기는 다 썼는데 너는 아직 합격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점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론을 잘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서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머릿속에서 본론과 결론이 다 떠올랐을 때 서론이 잘 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욕심내서 서론 잘 쓰겠다 이렇게 하신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연습해 볼수록 늘어나니까 지금은 좀 부담감을 낮춰두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로마자 2번 가시면 취업규칙의 의 및 불이익변경의 판단인데요. 요거는 목차 위주로 갈게요. 1번 취업규칙의 의 썼습니다. 이거 꼭 써야 되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설문에서는 취업규칙이라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안 써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의는 한번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자, 불이익변경의 의, 이거는 꼭 필요하죠. 이거는 불이익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가 꼭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익변경의 의 꼭 써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불이익변경의 판단 기준, 요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는 근로자 간, 하나는 근로조건 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게 지금 1번 동그라미에 일부 근로자 유리, 일부 근로자 분리 이렇게 나와 있고 2번 동그라미는 근로조건 간의 유분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꼭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본 사례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전체 근로자한테 임금 피크제 그리고 55세부터 깎여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근로자 간 유분리 또는 근로조건 간 유분리가 없어요. 안 써도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내용 구성을 해주시는 게 득점, 실점이 아니라 득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주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답안지에 설문, 사안 해결 이런 거 쓸 때도요 좀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근로자 간 유분리나 근로조건 간 유분리가 없으니 불이익 변경만 있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안의 검토를 한번 중간에 해줍니다. 이유는요, 여기가 갈림길이죠. 맞죠? 불이익 변경이면 동의로 가야 되잖아요. 불이익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림길이기 때문에 한번 사안 검토를 해준 거예요. 사안 검토로서 마지막 줄 가시면 불이익 변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로마자 3번으로 갑니다. 자, 로마자 3번은 수험서에 있는 로마자하고 똑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그 답안지 구성하실 때는 수험서 목차하고 똑같이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목차를 외워야 되느냐? 목차를 알수록 빠뜨리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용은 변형해서 쓸 수 있다. 너무 똑같이 쓰려고 압박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로마자 3번 가보시면 이제 94조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법 써줘야 되겠죠. 94조에서는 불이익 변경이면 동의가 얻으랬다. 그러면 2번 이제 동의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가 문제다. 근데 동의는 과반 노조 있으면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바로 가시면요. 자, 이원화, 일원화까지에 대한 내용도 가볍게 쓰긴 했는데 이것도 활용될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안 쓰셔도 무방은 하고, 근데 제시는 좀 해주자, 간략하게 정리는 해주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다음 3번 갑니다. 동의 방법. 자, 동의 방법에서 원래는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있죠. 과반 노조 있을 때, 과반 노조 없을 때, 과반 노조 없을 때는 또 판례가 나뉘고 있죠. 그런데 요 사례는 과반 노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반 노조 얘기만 쓴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거죠. 내용 읽어보시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가 주체로서 집단성이 인정된다. 집단적 동의 방식을 충족하고 대표권이 제한될 때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대표자의 동의만으로도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정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지 의무와 신고 절차 이런 내용들을 구성했습니다. 주지 의무는 써야 되죠. 요 사례에서 활용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신고는 5번의 신고 절차는 꼭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안 써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지만 이것도 남들이 안 쓸 거니까 써준 거예요. 네, 그래서 0.1점이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좀 더 실력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지금 쓴 거고, 근데 이건 취사 선택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나는 지금 필속이 들어가지고 또는 암기하는데 좀 내가 버벅거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하시면 5번 같은 거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공부를 다 하셨다. 나는 이제 가점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했고, 그래서 주지 의무까지는 필수로 써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 의무 판례도 알고 계시죠? 법령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다
요걸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사항 검토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서도 또 갈림길이죠. 동의를 거쳤으면 어떻게 되죠? 과반 노조가 동의했다, 동의 절차 끝났어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 동의 안 거쳤으면 다음 로마자로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항 검토 한번 해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 과반 노조가 동의 안 했죠. 그래서 무효다, 94조 요건 못 갖췄다,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로마자 4번 가시면 그래서 이제 새로운 논점 또 시작입니다. 동의를 못 거쳤으니까 취업규칙은 아예 그냥 영영 무효인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1, 2, 3 목차까지 다 구성이 돼 있죠. 이게 판례 내용이잖아요. 이거 쓰기가 근데 만만치 않다, 알고 계시죠? 시간 싸움이다, 시간 싸움. 그래서 이게 이제 암기나 필속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얼만큼 내용이 나오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용이 많이 써야 되는 문제일수록 암기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거고요. 부족한 사람들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있으면은 동의 안 거쳐도 되는데 제한적 엄격 해석한다,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력을 드러내는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판례 내용은 그대로 다 썼습니다. 요약해보면 1번 목차에서는 94조에 있는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 안 거쳐도 된다. 2번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이죠. 요거는 제가 두 문자 따드렸죠. 그냥 불필, 상대, 경대국 했던 거 있죠.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3번은 최근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94조를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격 해석해라, 이렇게 내용 구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썼고 사항 검토는요, 어떠한 것도 나와 있지 않죠. 바꿔야 될 이유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 않았고, 대상 조치나 아니면 국내 일반적 상황, 노동조합과의 뭐 협의 하나 건질 수 있다면 노동조합과 협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전제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필요한지가 사실관계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았죠.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 창작으로 쓰신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현재 청년 취업이 힘들다.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청년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A 회사의 고민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말은 안 했지만 나는 느낀다. 라고 하면서 상상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관계 안에 있는 내용만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사실관계 안에서는 왜 임금 피크제가 필요한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판례 3번을 가지 않더라도 2번만 가지고도 그냥 깨지는 거예요. 전혀 재반 사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무효다, 이렇게 끝이 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가보시면요. 자, 1-2번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였죠. 다시 사실관계 앞장으로 오세요. 1페이지로 돌아오시고, 제가 설문은 다 안 읽었었어요. 그럼 1페이지 가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 편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한 편 보시면 A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을은 체류 자격이 없다. A 회사는 체류 자격이 없으니까 근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설문 1-2에서는 물어보는 게, 그러면 근기법 적용 안 되는 거 맞냐? 임금 안 줘도 되는 거 맞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까 봐 1- 설문에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설문은 6페이지에 있죠. 6페이지에 보니까 을은 무단결근을 한 바가 없고 성실하게 근로했다라고 돼 있죠. 그렇다면 근로는 했는데 왜 임금 안 주냐, 이렇게 가는 거죠. 혹시 이렇게 상상하실까 봐,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인데 출입국이 떴어.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한 달째 지금 결근하고 있어. 그럼 임금 안 줘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현재 일을 잘 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임금 안 준다,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그러면 쟁점 뭐다라는 게 보이시죠? 43조 얘기도 쓰지 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쟁점은 회사가 지금 핑계로 제시하고 있는 게 정당하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핑계는 뭐였죠? 체류 자격이 없으니까 근로기준법 적용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적용 대상인지, 이걸 물어본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구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6페이지 이제 가보시면 논점 정리 가보겠습니다. 논점 정리는 을이 외국인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주장하고 있다. A 회사 주장을 정리했고요. 이거는 오타가 좀 났네요. 이거 좀 지나가시고, 취업규칙에 취업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제시돼 있다. 이게 설문이다 라고 지금 쓴 건데 오타가 좀 났어요. 죄송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제한 규정을 적용받음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하에서 검토하겠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뭘 얘기하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취업 자격이라는 것들은 몇 조에 나와 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없어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조까지는 다 안 떠올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 법에서 체류 자격이 없으면 고용 안 돼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고용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고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문제점이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관련 조문 및 문제점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제점 정리해보면 문제점은 바로 2번으로 내려가십시오. 취업 자격 없는 자의 근기법상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라고 돼 있죠. 이 판례를 써주셔야 되는데, 양가로 1번의 취지 이거 있죠. 요거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꼭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출입국관리법에서 고용하지 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규정이 만약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면은 고용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만약 출입국관리법이 단속 규정이다, 다른 법률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면 일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 법의 성격부터 먼저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양가로 1번 내용이고, 내용 들어가 보시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사실행위 금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방 권리 등의 법률 효과까지 금지하는 거 아니다. 정리해보면 사실행위 금지, 법률 효과 인정,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2번 근기법상 근로자는 해당되냐라고 했을 때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출입국관리법에 자격 없다 하더라도 7페이지의 첫 번째 줄 가운데 있죠. 근로계약 당연 무효 아니다. 따라서 사용족속 관계에서 근로 제공하고 임금 받아온 자면 근기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지금까지 일했던 거는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것들 있죠. 암기 많이 하신 분들이 이 밑에 뭐가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 아실 건데 뭐가 있죠? 산재도 하나가 있고 해고에 대한 얘기도 있죠. 근데 그거 왜 안 썼어? 써도 돼요. 쓰면은 점수를 받았으면 받았지 내려가진 않아요. 왜?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였죠? 임금 물어봤잖아요. 임금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만 써도 충분히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스톱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산재론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까지 써야 될까요? 산재 얘기 써야죠. 산재법상 근로자는 누군데 체류자가 없어도 근기법상 근로자 되고, 그럼 산재법상 근로자 된다, 이 판례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사용자 이럴 수 있죠. 임금을 안 주면서 해고했어. 그러니까 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안 준 것도 문제 삼고 해고도 문제 삼아요. 그럼 어디까지 써야 되죠? 해고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즉석에서 이제 한번 풀어보시죠. 해고에 대한 거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다 같이 풀고 있는 거 맞죠? 해고에 대한 거는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사실행위 금지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고용이란 사실행위.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근로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언제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 계약 해지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을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이 나시죠? 제 얼굴만 본다고 떠오르면 참 좋겠는데 안 떠오를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더듬으셔야 되겠고, 머릿속에 안 더듬죠,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가서 본다 하고 붙이시면 돼요. 여기서 화내시면서 책가방 싸시면 안 됩니다. 그 화내봤자 실력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하고 포스트잇 갖고 오세요. 책을 접다 보면 책이 찢어지거든요. 계속 접었다 폈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붙이고 가서 읽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라. 임금 문제와 해고 문제를 구분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외국인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이 없으면은 사실행위가 금지되니까 23조 1항 적용 안 받고 해고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안 해결은 임금 부분의 문제였기 때문에 무단결근 없이 성실히 근로까지 했기 때문에 임금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근기법 적용되고 성실히 근로했으니까 임금 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 마지막 2문 가겠습니다. 자, 2문은 8페이지 펼치셨죠? 읽어볼게요. 비회사의 근로자 병은 노동조합 간부 지위를 내세워서 주변 지인들에게 2천만 원을 입금하면 비회사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 자, 지인들이 비를 믿고 2천만 원을 입금했다. 실제 입사한 사람들은 없다. 병의 행위가 근기법을 위반한 것인지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느낌 오셨을 거예요. 중간 착취 배제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럼 중간 착취 배제 중에서 뭐를 지금 묻고 있습니까? 그건 법조문이 떠올라야 되겠죠. 법조문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돼 있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이라고 돼 있고 영리로 취업 개입,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하지 않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누구든지 안에 들어갔죠. 두 번째, 법률에 의한 겁니까? 아니죠. 법률에 의한 거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파견법, 그 다음에 직업안전법에 의한 근로자 직업 속의 사업, 둘 다 아니란 말이죠. 왜?
노조간부 그냥 일반인. 그럼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이 법률에 의해서도 아니고 누구든지 안에 들어왔다. 그럼 이제 요건 안에 들어오면 되겠죠. 요건은 영리로 취업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하거나. 근데 이 행위는 어떤 행위다? 취업 개입이에요? 아니면 중간인이에요? 취업 개입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취업 개입이다 하면은 떠오르는 판례가 또 있을 거예요. 취업 개입 의미를 판단하는 판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행위에 나가야 되는가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였죠. 그 얘기가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죠. 입사한 사람들은 없다. 요거가 행위를 안 한 거 아니야? 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근기법 위반이다.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출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땡땡 자동차 주변에서 취업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돈 주면 취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최근에 그 금액이 보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20몇억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고, 우리 시험 나온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요 쟁점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형이 한 번도 안 났거든요. 단문만 나왔고,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자, 논점 정리 가보시면요, 정리를 해서 두 번째 줄에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한 행위가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쟁점 정리를 했죠. 어느 챕터다? 중간 착취배제 챕터다. 그 다음 요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2천만 원을 입금했는데도 B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점에서 취업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취업 개입인지 그리고 활동했는지 이렇게 내용이 문제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자 2번 중간 착취배제는 그냥 일반론 가시면 돼요. 1번 의미 취지라고 돼 있고 구조 쓰시고 생활안전 깨한다라는 일반론 쓰고, 2번 중간 착취 요건, 이것도 수험서에 있는 목차들 그대로입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려고 요건 나중에 해설집 볼 때, 교재 사례집 볼 때 또 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양가로 3번에 판례 두 가지가 나와 있다. 9페이지에 보면 판례 두 가지 나와 있죠. 하나는 영리의 의미가 뭐냐, 영리와 중간인의 비교. 또 하나의 판례는 취업에 개입한다 했을 때 실제 수행까지 나가야 되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영리의 의미는 정리해보죠. 영리의 의미는 뭐죠? 다시요. 영리로 취업에 개입한다라고 했고, 그 취업 개입의 의미가 뭐죠? 취업의 성립, 고용의 갱신,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영리하고 결부가 돼야 되죠. 두 번째,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 이건 뭐죠? 실제 액션까지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돈 받고 취업시켜줄게 하고 돈 받는 행위까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인정합니까? 우리는 실제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성립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대가로 금품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다음 줄에 있죠. 가운데 소개 알선 행위까지 나가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결론 갑니다. 10페이지 가시면 사안검토. 자, 사안검토 1번 동그라미, 사안에서는 파견법, 직업안전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근기법 제9조 위반에 대해서만 검토하면 되겠다. 다음 넘어가시면 B회사의 근로자병은 취업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 2천만 원 요구했다.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했고 노동관계 성립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번, 비록 주변 지인들이 병에게 입금을 했지만 실제 입사한 사람들이 없다는 점에서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은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넘기고 마지막 줄, 그래서 병은요 중간 착취 배제에 해당할 수 있다. 정리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한 번 더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반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복습해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복습해 보면은 여기까지 쓰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시간이 좀 빨리 끝났는데 그래도 한번 10분 쉬었다가 바로 이제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